안녕하세요. 2024년도 경찰 간부 후보 범죄학 시험이 일주일이 됐죠. 사실 제가 바로 당일날 해설을 올려드리려다가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있어가지고 시간을 내지 못했습니다. 근데 일주일이 지나고 보니까 아직도 많은 자료들이 올라오지 않은 것 같아서 이제는 좀 해드려야겠다 싶어서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이번 시험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아마 느꼈던 것은 많이 황당하고 당황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경찰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범죄학이고 또 그 범죄학의 어떤 정형성일까요? 이것을 좀 정립해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너무 당황해 하시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그럴만하다라고 저는 좀 진단하고 있거든요. 무엇보다도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의 그 어떤 흐름을 이 경찰에서 추구하고 있는 범죄학의 흐름을 먼저 학문적으로 어떤 흐름 속에 있는지를 먼저 아셔야 합니다. 그래야 대응이 가능합니다. 그동안에 우리는 형사정책과 범죄학이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그리고 형사정책학자들이 주로 사실은 형법이라고 하는 이 법학에 준거해서 그 법학을 만들기 위한 제한적인 학문으로서의 형사정책이 존립해 왔다 이 말이죠. 중심이. 그리고 그 학자들이 대부분 유럽에서 대륙에서 공부했던 우리 이제 선배님들이십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흘러서 최근에는 어때요? 이 범죄학을 미국 가서 공부해 오신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각 대학의 경찰학과라든가 뭐 사회학과라든가 대부분의 교정학과라든가 이런 곳에서 강의하고 계시는 젊은 교수님들이 벌써 이제 연세가 많이 드셔서 뭐 퇴임도 앞둔 분도 계십니다만 그분들의 학문적인 정체성이 뭐냐면 미국의 범죄학입니다. 지금 이제 여러분들에게 출제되고 있는 이 출제의 영역을 보면 확실하게 그렇게 전환이 되고 있다. 이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소 당황스럽더라도 뭐 당황스러운 것은 다 똑같으니까 어차피 같으니까 시험에 당락하고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출제자에게 또는 또 경찰청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이를 성질은 아니다. 다만 우리가 범죄학으로 알고 있었던 그러한 것들이 법을 향한 형법을 향한 어떠한 그 지향점이었다면 이제는 뭐예요? 범죄의 원인에 대한 진짜 범죄 원인에 대한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그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예방론에 대한 진지한 학문적인 연구 성과들을 출제 영역으로 좀 하고 있다. 그러면 이번에 이제 뭐 우리 수석 연구원인 우리 이제 차수곤 우리 아담 아카데미 차수곤이 본님께서 사실은 출제가 되자마자 시험 보고 나서 바로 그날 저녁에 해설을 아주 자세하게 붙여가지고 이제 우리 카페에 올렸거든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제 메일 오기를 여러 권의 논문까지 확인해야겠습니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왜 이렇게 논문까지 책까지 다 봐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이 학문의 성격이 그렇습니다. 실증적인 연구를 결과로 해서 논문을 발표하고 그 논문들이 주요하다고 의미가 있다고 판단되면 일부 학자들에 의해서 책으로 묶어지고 그 책으로 묶어진 것을 국내의 우리 학자들이 또 번역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형성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국내에는 또 우리 국내 학자들이 또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범죄 상황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을 조금 더 뭔가 대한민국화하는 한국화하는 그러한 욕구가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일부 분들 뭐 거의 뭐 99%는 아닙니다만 일부는 한국적인 상황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아마 이해를 하실 거예요. 이건 뭐 이렇게 내도 됩니까? 아니야. 내가 볼 때는 이미 주어진 교재에서 대부분 다 출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학이고 경험학인 이 학문의 특성상 명확한 어떠한 답이 있다기보다는 어떤 학자의 연구 결과가 검증의 결과가 타당하다라고 판단되면 그것들을 모아가지고 책으로 만들고 그 책을 우리가 또 우리 교수님들이 또 번역을 하고 그래서 합해서 우리 범죄학 개론도 만드시고 또 우리 범죄학에 우리 대한민국 범죄학을 처음으로 가지고 오신 분 우리 또 이배철 교수님이나 이윤호 교수님이
범죄 예방론도 쓰시고 해서 그러한 범죄 속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다 한꺼번에 공부를 못하니까 이제 우리 학원 선생님들이 또 추리고 이렇게 해서 한 권으로 다시 또 압축해서 여러분들이 제공하고 있는 것이지, 없는 것이 나왔다 이렇게 보지 말라는 얘기예요. 총평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제 이렇게 갈 것이고 그렇게 가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제 뭐 일에 바빴다라고 말씀드린 것은 요약집을 만드는데 빠져가지고 약 한 100페이지 정도니까 다 들어가더라고요. 100페이지 정도의 형사정책 또는 범죄학을, 여러분들이 요구하는 범죄학을 만드는데 100쪽이면 충분할 것 같아요. 그래서 곧 출간이 될 것이니까 여러분들 그것 좀 기다려 주시고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다. 제가 해설은 이미 지금 우리 가담 아카데미 카페에 아주 자세하게 올라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들, 여러분들께 해설이 필요한 것들, 설명이 필요한 것들을 중심으로 빠르게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자, 보시죠. 2024년 경찰 간부 후보 범죄학입니다. 제 얼굴보다는 이 화면을 통해서 좀 봐두시죠. 범죄 통계입니다. 이거 항상 나오는 것이죠. 공식 범죄 통계의 중요성.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두 가지 통계집을 좀 보라고 했어요. 보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 뭐 확인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경찰 범죄 통계가 있고요. 검찰에서 나오는, 매년 나오는 범죄 분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이 아주 기본적인 거예요. 모든 우리 사회에서, 우리 국가에서 발생하는 범죄들을 종합적으로 수록한 책이 뭐다? 범죄 분석입니다. 이걸 가지고 다양하게 분석을 해내요. 또 법무부에서는 범죄 통계라는 책으로 이걸 기초로 해서 만든 겁니다. 뭐 아무리 자료나 만들 수 없지 않겠어요? 국가에서 종합적으로 만든 것이 검찰에서 나오는 범죄 분석이고 경찰에서 나오는 범죄 통계다. 그러면 어떤 것이 더 방대할까요? 당연하죠. 검찰이죠. 왜냐하면 검찰에서 만드는 이 범죄 분석은 경찰의 사법경찰관들의 활동뿐만 아니라 특사경이라고 해서 우리 국가의 다양한 형태의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수사를 할 수 있는 특사경이 있습니다. 특별사법경찰관이죠. 거기에서 올라오는 모든 범죄 사건들이 다 어디로 간다? 검찰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에서 설사 지금 현재 경찰이 수사권 독립을 했다고 하지만, 협력 관계에 갔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료는 다 검찰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검찰에서 가장 방대한 국가 범죄 통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경찰의 통계는 아주 초동 단계에서 대부분 이렇게 수집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가 하면, 또 반대로 뭐예요? 일정한 훈계나 훈방이나 경찰관의 어떤 의지나 경찰관서의 의지에 의해서 돌려보내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빠지는 그런 단점도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범죄율은 뭐라고 그랬어요? 10만 명당, 인구 10만 명당 발생한 범죄 건수입니다. 이건 뭐 당연히 아실 것이고. 자, 이번에 보니까 뭐 20만 명에서 인구 20만 명에서 23년도 15만 명으로 감소한 인구 소멸 지역인 A시에서 그랬습니다. 굉장히 복잡하게 써놓은 것 같은데 산수 해보라는 얘기예요. 산수로 계산 한번 해봐라. 이런 거 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자, 지나가 볼까요? 범죄 통계 중에 경찰청 범죄 통계와 검찰청 범죄 분석의 범죄 발생 건수는 동일하다? 다르죠. 왜요? 검찰은 모든 경찰뿐만 아니라 특사경에 뭐 교도소 발생 또는 산림청에 발생하는 것, 국세청에서 발생하는 것까지 전부 다 뭐예요? 취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라는 얘기예요. 다르다는 거. 우리나라 경찰의 검거율은 100%를 초과해서 발생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가능하겠죠. 왜? 잡히지 않았던 것. 작년에 잡히지 않았던 것. 그러면 작년에는 검거율이 낮게 나타날 수 있죠. 그런데 올해는 범죄 발생보다 검거율이 더 높을 수도 있단 말이죠. 다 잡고 작년치까지 잡았다. 그렇습니다. 자, 2번으로 갑니다. 범죄학 연구 방법. 매우 중요해요. 지금 왜냐하면 이 범죄학은 사실학이고 검증학입니다. 경험과학이에요. 그래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이제 법학은 어때요? 이미 자연 법칙화 해놓은 겁니다. 사회 법칙화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법률만 그냥 보면 돼. 이 법률이 맞냐 틀리냐, 어떻게 해석해야 하느냐, 해석론입니다. 그러나 범죄학은 사회 현상을 관찰하고 분석하고 비교 분석해서 이론을 형성하는 거예요. 이럴 것이다 가정을 세우고 그 가정을 이론화하는 것입니다.
검증을 통해서. 그래서 이 연구 방법은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하나하나 놓치면 안 됩니다. 여기서 요구하는 것은 뭐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특정 지역에 거주하면서 공통적인 특성을 공유하고 있는 집단을 대상으로 했다. 상당한 시간 동안 관찰해서 수행했다는 거예요. 보니까 시계열적 분석이다. 이 말은 시간을 두고 했다는 얘기예요. 시간을 두고. 시간을 두고. 2021년에 한번 하고 2023년에 한번 해보고 이렇게 하나의 집단 내에서 계속 보는 것입니다. 이건 뭐예요? 종적 연구라는 얘기고요. 종적 연구. 시계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의 집단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코호트 연구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참여 관찰은 직접 들어가는 것이죠. 자, 3번을 봅니다. 암수 범죄. 전부 다 지금 어떤 문제입니까? 지금 통계에 관한 거예요. 연구에 관한 것들입니다. 범죄학은 연구를 빼놓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어요. 연구가 반드시 들어갑니다. 그래서 연구 방법론에서 빠짐없이 나온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고요. 자, 암수범죄, 숨겨진 범죄죠. 나타나지 않는 범죄. 범죄는 있었는데 처벌이 되지 않거나 인지가 되지 않거나 하는 것들 말하죠. 자, 실제로 범죄가 발생했지만 공식적인 통계는 나타나지 않는 범죄. 절대적 암수범죄는 뭐냐? 인지 자체가 안 됐다는 거야. 인지 자체가. 처음부터 아예 몰랐어. 뭐요? 마약 사범, 성매매 사범들 이런 것들은 아예 신고도 안 되고 그런 범죄들을 말합니다. 자, 이것은 아니 통계가 제대로 나와야 범죄 대책을 제대로 세울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통계라는 것은 결국은 범죄 방지 대책을 잘 세우기 위한 방도다, 기초적인 자료다 이렇게 보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빠져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극복하기 위해서 자기 보고식 조사나 피해자 조사를 활용한다 그랬어요. 자, 좀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서 네, 이렇게 가면 되네요. 자, 범죄 발전 과정입니다. 순서 너무 잘 아실 것이니까. 계몽주의, 고전파죠. 고전학파. 그 다음에 과학적 탐구와 실증 학파가 나왔네요. 그러죠? 그리고 도시 생태와 시카고 학파. 좋아요. 1번, 2번, 3번 나왔고요. 그리고 비판주의가 나오죠. 그리고 신고전주의. 최근에 이제 신응보주의 이렇게 얘기를 하죠. 좋아요. 자, 고전주의와 실증주의는 그것은 여러분들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가장 기본적인 것들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고전주의는 인본주의 철학 사상이다. 이건 이제 오늘날하고 이제 비교하시면 안 됩니다. 왜 그 당시에 인본주의 철학 사상을 얘기했느냐? 중세 시대에 암흑기를 거치면서 그것에 대한 반성과 반발에서 나온 거단 말이죠. 중세 시대 암흑기가 뭡니까? 신앙에 의한, 종교에 의한 정치가 이루어지고 인간에 대한 어떤 철저한 배제 이런 것들에 대한 반발에서 나왔기 때문에 인본주의가 나온 겁니다. 1764년 그러니까 18세기 후반에 계몽주의가 유럽을 이제 휩쓰면서 우리 형법에서는 뭐라고요? 형법 사상에서는 범죄와 형벌이라고 하는 베카리아 이 사상이 범죄 형벌을 통해서 이제 터져 나오면서 어마어마한 반향을 일으키죠. 그게 오늘날 우리 현재의 형사법 체제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대단한 거죠. 인본주의. 자, 이것은 당연히 고전주의죠. 인간의 환경 영향을 받는 존재다? 아니에요. 모든 사람은 똑같다는 거야. 응? 인본주의 생각은 같다, 똑같다. 다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법률로서 정면만 놓으면, 가르침만 주면, 제시만 하면 다 따를 것이다. 범죄와 처벌에 대한 균형 있는 처벌만 해놓으면 다 따를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했던 거예요. 자, 과학적 연구 방법? 아니죠. 실증주의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형벌의 본질은 음보다 형벌의 목적은 일반 예방이다. 그렇죠. 모든 사람이요. 일반이란 말이 나오면 뭐예요? 모든 사람. 일반 대중. 그렇죠. 특별 예방은 뭐예요? 그 사람. 자, 이건 뭐예요? 그러니까 고전주의죠. 개인의 특성에 따라 차별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이것은 과학주의죠. 실증주의입니다. 자, 인간의 자유의지를 가지는 합리적이다, 이성적이다. 같은 말입니다. 이게 이성에 적합한 이런 뜻이에요. 합리적이란 말은. 그래서 이성적이다, 합리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형법에 사람을 살해한 자는 징역 5년 이상에 처한다. 사형 또는 징역 5년 이상에 처한다. 이렇게 써놓으면 보고 겁을 못 는다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강제를 받고 범죄를 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기초로 해서 나온 것이 바다 고전주의다,
그리고 아니다. 범죄는 할 수밖에 없는 취약한 존재들이다. 조금은 부족한 결핍된 사람들이다. 비정상인이다. 합리적이지 않다. 그래서 연구를 해보니까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과학적 연구 방법이 동원되고 환경의 영향, 심리의 영향, 또 태어날 때부터의 어떤 생물학적인 영향을 받는다. 이런 이제 주장을 하는 것이죠. 자, 이 지금 범죄학에서의 경찰 범죄학이 문항수가 많기 때문에 아주 골고루 나옵니다. 쭉 나와요. 그러니까 어느 문제고 포기하시면 안 돼요. 자, 생물학적 범죄 원인론이 나왔습니다. 생물학적 원인. 자, 셀던, 자, 체세포까지 세던 이런 얘기. 아니, 셀던이 얘기한 것이 체세포가 처음에 뇌배엽형, 또 중배엽형, 외배엽형 이렇게 나누면서 그것이 우리 인간이 처음에 만들어질 때 처음에 체세포가 이렇게 확산해 가는 과정에서 근육이 발달하느냐 아니면 신경이 발달하느냐 이렇게 내장이 발달하느냐 이렇게 봤던 거예요. 그래서 셀들은 뭐예요? 소년 전염 수정된 청소년과 일반 청소년이 늘 여러분들 가장 많이 쓰는 것이 집단 비교, 표본 집단 비교 조사입니다. 표본 집단 비교 조사. 이것이 뭐예요? 횡적 연구 방법입니다. 자, 문제 있는 아이들 500명하고 문제 없는 아이들 500명하고 가지고 체격형을 본 거예요. 보니까 역시 운동형, 어깨가 쫙 벌어진 친구들이 문제가 많더라. 이렇게 본 겁니다. 자, 랑게가 나와서 랑게. 뭐 의미가 좀 있잖아요. 랑게. 뭔가 계란, 유전 이렇게 보시라고 그랬어요. 이란성 쌍생아보다 일란성 쌍생아가 범죄적 일출이 높더라. 유전이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보는 건 뭐예요? 일란성 쌍생아. 그러니까 유전 인자가 같은 사람하고 약간 다른 거하고 다르더라 얘기요. 대부분의 연구 결과가 그렇다고 봤어요. 아닌 사람이 있죠. 자, 쌍생아 연구에서 아니라고 얘기한 사람이 있어요. 달가드. 그렇고 그래. 그ren 그렇게 암기를 하셔야 합니다. 쌍난 같은 갈턴 크리스티안센 이 사람들은 다 긍정을 했고요. 달가드와 그랭그린은 아니다. 환경적 요인을 같이 연결해 봤더니 별 의미는 없더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얘기죠. 자, 허칭스와 메드님. 자, 호칭을 하면서 매를 들었다고 그랬어요. 누구예요? 양자 연구예요. 양자 연구. 양자는 누구를 양자로 데려옵니까? 가족 중에서 데려오지만 친구들을 데려오기도 하죠. 술친구를 끌어안고 호칭을 하면서 매를 들었다. 그렇게 암기를 하셔야 합니다. 자, 요 입양아 연구 결과 양아버지의 영향이 더 크다? 아니죠. 반대죠. 양아버지의 영향이 더 작고 친아버지의 영향이 생물학적 아버지의 영향이 더 크다라고 봐야 뭐요? 유전된다고 볼 수 있지 않겠어요? 자, 귤루포브 아주 유명하죠. 이분들은 매사추세츠주의 보스턴에서 거주를 하시면서 보스턴에서 약 한 24km 정도 떨어진 곳에 이제 캠브리지 시가 있는데 거기에 하버드 대학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평생 동안 부부가 교수로 계시면서 이 비행 문제에 대해서 범죄 문제에 대해서 무지무지한 연구를 하십니다. 그 연구 결과 중에 하나가 뭐예요? 체형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그래서 간접적으로 비행에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프로젝트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이 문제들을 보니까 심리학에 대한 기본적인 소양 없이는 문제 풀기가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행히 제가 저는 이제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은 교도소에서 30년 동안 근무를 하다 나왔기 때문에 교정 업무가 법률적 처우라고는 우선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 그래서 법학적인 소양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한다. 그런 사람들이 맞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대부분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가서 이제 근무를 해보니까 아니야. 거기는 법률을 하고 검사나 판사가 되는 법률하고는 조금 의미가 달라. 그 기본은 이루어야 해요. 기초는 가지고 있어야 해요. 하지만 사람을 직접 대하는 곳이에요. 사람의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심리학적 기반 없이는 힘듭니다. 왜? 내가 사람을 이해 못하면 내가 답답하고 힘든 거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 업무의 정체성이 뭐지? 고민하다 보니까 심리학이었어. 그래서
심리학 공부를 또 한참 했습니다. 그래서 이 범죄학을 보면 사실은 범죄학이라고 하는 것이 심리에서 비롯되잖아요. 우리 생물학적인 환경에서 소질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또 환경이 아무리 범죄적 환경이라 할지라도 기본적으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심리적인 구조가 심리적인 기능이 어떠냐에 따라서 방향성이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심리학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출제도 많이 되고 있고요. 심리학에 기반을 둔 해설을 요구하는 문제가 많아요. 자, 봅시다. 프로이드 정신분석학이죠. 인성구조입니다. 이드는 쾌락 원칙, 충동이죠. 먹고 싶으면 먹어야 해. 자, 에고는 뭐예요? 도덕 원칙. 이건 현실입니다. 현실. 에고는 현실이에요. 뭐 대부분 워낙에 많이 이제 듣고 알고 있기 때문에. 자, 프로이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의 성격 구조에는 이드와 처음에 이드죠. 이드 덩어리로 태어나죠. 그 다음에 슈퍼에고죠. 이건 이제 에고고요. 에고가 있는데 이건 이제 현실 자아라고 그래요. 자아라는 개념인데 이걸 얘기합니다. 이것은 이성적이고 현실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를 갖고 싶어. 자, 에고와 이드가 뭔가 갖고 싶어요. 먹고 싶어요. 그런데 지금 돈이 없어요. 그러면 슈퍼에고가 야 참아 너 잘못하다 걸려들어. 깜빵이 간다. 이렇게 통제를 한단 말이죠. 그럴 때 그것을 이기지 못하면 범죄를 하는 것이고 지나치게 통제를 하면은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아이씨 이런단 말이야. 그럴 때 에고가 달랩니다. 야 조금만 기다리자. 그래서 어떤 분은 에고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연이라고 해요. 지연. 지금 갖고 싶은 것을 조금 더 지연할 수 있는 현실적으로 타협하는 것이지 그걸 뭐 포기하는 것이 아니야. 우리는 뭔가를 지향해 갑니다. 뭔가를 여러분들도 지금 공부를 왜 합니까? 뭔가 목표를 향해서 지향해 가죠. 지금 참고 있죠. 공부하고 있죠. 이게 바로 에고 자리입니다. 에고 자리는 다시 말해서 이성의 자리라고 보시면 돼요. 현실적인 자리입니다. 틀렸죠? 자, 슈퍼 에고는 뭐라고요? 양심, 이상. 자, 양심과 이상입니다. 긍정적 요소를 갖고 있지만 이것이 지나치게 발달하면 강박이 생깁니다. 너무 발달하지 않아도 문제지만 지나치게 발달하면 꼬치꼬치 사람 숨막히게 만들어요. 본인도 숨막힙니다. 당연히 그러죠. 당연히. 그래서 두 개 다 발달이나 지나치게 과잉 발달도 범죄하고 연관성이 있다. 아니 과잉 발달인데 왜 범죄하고 연관이 있을까요? 터쳐버려야 사니까. 터치는 방법이 뭐예요? 자극이란 말이죠. 그 자극이 뭐예요? 범죄예요. 자, 프로이트는 인간 발달의 성심리적 발전 단계를 구순기, 학문기, 남근기, 잠복기, 생식기로 나눴다. 성기기라고 하죠. 여러분들 이제 우리 태어나면 맨 먼저 뭐예요? 엄마의 젖을 빨잖아요. 젖꼭지를 통해서 젖을 빨고 거기서 만족을 느껴요. 쾌락을 느낀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이분은 워낙에 모든 것을 성으로 해결을 해요. 성으로 해설을 하고 프로이드는 유대인인데 워낙에 머리가 좋으신 분이죠. 자기의 어린 시절이 다 기억난다는 거예요. 엄마의 젖 빠는 것까지도 기억이 날 듯하다고 얘기할 정도로. 그래서 그때 내가 젖을 빨 때, 그리고 똥을 쌀 때, 배변을 할 때, 그러한 쾌락의 어떤 중심이 이렇게 옮겨가더란 얘기야. 입에서, 구강기에서, 또 어디야? 항문기로, 그 다음에 남근기로. 그래서 한 4살쯤 되면은 자꾸 자기 고추를 만져. 만지는 아마 여러분들도 아이들 볼 거예요. 여러분들 다 잊어먹었어. 머리가 달려면 좋지. 우리는 별로 머리가 좋지 않기 때문에 어린 시절에 그런 자기가 성장할 때의 무의식적인 행동들을 다 잊어먹습니다. 그러나 머리 좋은 사람들은 그것을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토대로 해서 이론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남궁기 때 이게 자꾸 이제 이렇게 만지기도 하고 또 생각이 어때요? 생각이 그때 성욕의 생각이 컴플렉스를 일으킨다고 봤어요. 여자는 일렉트라, 남성은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를 일으킨다. 그것이 해결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범죄로 가게 된다. 이렇게 봤던 거거든요. 자, 남궁기, 잠복기, 생식기. 여러분들 다음에 기회가 되면 좀 공부 시간에 좀 충분히 말씀드릴게요. 자, 남궁기의 여자아이는 아버지에게 성적 감정을 가지게 되는데 이를 오이디푸스, 일렉트라 컴플렉스라고 해요. 오이디푸스가 아니고 이건 엄마한테 갖는 남자아이들 갖는 컴플렉스가 바로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입니다. 자, 사회학습이론 나왔어요. 이것도 사실은 뭐예요? 심리학 문제입니다. 심리학 문제.
자, 사회학습, 행동주의, 이건 뭐예요? 전부 다 모방과 학습을 말합니다. 모방과 학습. 배워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범죄는 배워서 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 인간의 존재는 배웁니다. 자, 프로이드가 처음에 무의식을 얘기를 합니다. 무의식, 우리 인간의 행동의 대부분은 뭐냐? 너희들 아니? 네가 선택하고 네가 합리적으로 생각해서 결정하고 행동한 것 같아? 아니야. 웃기지 마. 네가 알지 못하는 유년기까지 형성되었던 무의식의 총체가 너를 조종하고 있을 뿐이야. 너 그거 알아야 한다. 그리고 그 무의식의 의식과 무의식의 수준이 어느 정도냐? 병따개라고 생각했어. 병따개. 처음에는 말이죠. 이 병목까지가 의식이고 이 아래가 무의식이야. 이렇게 얘기했다니까.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모르겠어. 내가 생각해보니까 이 병따개만 의식이야. 나머지는 다 무의식이야. 이렇게까지 무의식의 세계를 강조하신 분입니다. 근데 이걸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냐면, 지금은 과학주의 시대잖아요. 실증주의 시대야. 이것이 검증되지 않으면, 관찰되고 검증되지 않으면 과학으로 인정을 받지를 못해. 심리학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심리학에서는 뭘 가지고 얘기를 합니까? 뭘 가지고 입증을 합니까? 그래서 발달한 것이 뭐예요? 통계가 발달합니다. 심리학에서 통계학이 발달해요, 여러분. 그래서 통계학자들이, 자, 이 사람들은 뭐예요? 프로이드가 자꾸 무의식을 얘기하는데, 야, 너 그거 보여줄 수 있어? 그건 어려운데? 내가 얘기한 거 그거 뭐 틀리다고 생각하니? 아니, 맞는 것은 같은데, 그거 보여줄 수 있어. 관찰하고, 보여주고, 분석하고, 너 보여야지. 검증이 안 되잖아. 이렇게 얘기해서 나온 것이 바로 행동주의라는 거예요. 그 행동주의는 모방이고 겉으로 드러난 관찰을 통해서 검증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발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보여주잖아요, 이거. 파블로프 개 실험에서 밥을 주면서 밥은 뭐예요? 자극을 주면서 종도 같이 때려줘. 그러다가 밥을 안 주고 종만 때렸더니 침을 질질 흘려. 밥이 온 줄 알고, 아, 이거 행동 반응을 유발하는구나. 이렇게 증명했다는 말이죠. 보였잖아요. 관찰됐잖아요. 자, 생기 실험입니다. 스캐너가 했는데요. 우연한 기회에 지렛대, 자, 배고픈 상태에서 상자 속에 집어넣었어. 그리고 지렛대를 넣고 밥이 나오는 지렛대를 만들어놨어. 우연한 기회에 한번 탁 밟았더니 밥이 딱 나왔어. 간식이 나왔어요. 오! 그런데 금방 잊어먹죠. 돌다가 한번 더 눌러봤는데 또 나와. 뭔가 나오네? 자꾸 누르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반복되게 강화된다. 저 긍정적인 보상이죠. 주어지는 그러면서 경험하고 지렛대 누르기를 반복해서 하는 것을 행동의 강화를 증명했다. 행동의 강화. 여러분 뒤에 가서 좀 보겠습니다만, 행동의 강화. 성인 모델이 인형을 대상으로 하는 폭력적, 비폭력적 행동을, 인형을 대상으로 막 때려, 또는 인형을 막 끌어안아. 이러한 행동을 아동이 화면으로 보고 성인 모델의 행동 방식 그대로 모방하는 것 관찰했다. 뭐예요? 사회학습 이론입니다. 행동주의 이론이에요. 자, 가상의 교도소에서 교도관과 수용자 생활을 할 지원자를 모집해서 각자의 행동 변화를 관찰했다. 이건 뭐예요? 환경이잖아요. 환경. 교도소라고 하는 환경이 절대 통제적이고 관리적인 환경이라는 얘기예요. 젠바르도 교수가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지하에다가 교도소를 만들어 놓고 교도관과 수용자를 자원을 막 받아가지고 실험을 했어요. 그랬다가 일주일 만에 멈춥니다. 왜? 통제하고 강제하는 이 환경이 인간의 행동을 변화시키더라는 거예요. 이것은 배우는 것이 아니야. 학습한 것이 아니야. 이 환경이 드러낸 결과란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학습이론과는 성격이 다르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심리학적 특성 이론 중에 인지이론이라는 게 나왔어요. 심리학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자, 보세요. 아까 우리가 이제 프로이드의 무의식의 세계, 성격 구조, 또 무의식을 강조한 이러한 이야기로 심리학이 사실은 그때 태동을 합니다. 심리 상담을 통해서, 심리 치료를 통해서 사람을 바꿀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문제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아니야. 보여줘야지. 관찰 가능해야지. 해서 나온 것이 뭐라고요? 행동주의 사회학습이론이라고 했어요. 모방이론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도 있어. 인지이론이 나옵니다. 그런 것 같지? 아니야. 우리가 행동하고 정서를 느끼고 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다? 그 사람이 성장 과정에서 가지고 있는 세상을 바라보는 눈 때문에 그래.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다 달라. 이걸 우리는 스키마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창이 다르다는 거야. 그래서 연령에 따른 지적 능력 발달과 범죄 중단 과정의 관련성을 설명한다. 자, 이렇게 이제 아주 간단하게 설명이 됐지만, 하지만 인지 이론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우리 신념 체계예요. 우리는 합리적 신념 체계도 갖고 있지만, 상대방이 웃으면은 우호적이구나 이렇게 생각도 하지만, 또 반대로 비합리적 신념도 가지고 있다니까. 상대방이 웃으면 나한테 비웃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얘기야. 그것은 본인의 어떤 신념 체계, 믿음 체계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저는 이것은 뭐라고 하냐? 각자의 색안경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인지 구조라고 한다. 그 인지 구조의 그 색안경, 세상을 바라보는 창이 뭐다? 스키마다. 많은 범죄 중에 이것이 가장 크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범죄 행동은 보상에 의해서 강화된다. 처벌에서 소멸한다. 이건 뭐예요? 행동주의입니다. 행동주의. 자, 미디어가 어떤 영향을 미치냐? 학습 이론이죠. 이것도 행동주의죠. 초기 아동의 무의식적인 성적 발달. 무의식입니다. 이건 뭐예요? 프로이드 이야기죠. 예. 자, 주장한 학자입니다. 규범 해체 원인 이기주의와 아노미가 나왔어요. 아노미 나오면 또 누구 나와야죠? 아노미. 예, 그럼 뒤늦게 바로 나오는 것이 맞습니다. 어느 사회나 일정한 범죄는 발생할 수 없다. 범죄 정상설, 범죄 기능설 얘기를 합니다. 정상이란 것이지 범죄가 정당하다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구분하셔야 합니다. 범죄는 어쩔 수 없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회 규범에 저항하는 범죄는 사회의 변화와 새로운 규범의 창설을 가져온다. 범죄 자체가 그런 기능을 한다는 얘기예요. 자, 형벌은 개인의 피해에 대한 보복이 아니라 범죄 예방의 목표를 가져야 한다. 누구? 이렇게. 자, 뒤따라 캐게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합니다. 뒤따라 캐게. 자, 환경론자들, 사회학적 범죄 원인론자들, 뒤늦게, 따르뜨, 라카사뉴, 깨뜰레, 깨리 이렇게 한꺼번에 쫙 정리를 하시면 될 것이다. 자, 사회 해체 이론이 나옵니다. 사회학이죠. 사회학이. 사회 환경학입니다. 자, 사회 해체란 지역사회 공동체의 문제 해결한 능력이 상실된 상태를 의미한다. 좋죠. 초기 해체 이론은 개념을 명확히 측정하고 다수의 실증 연구를 했다. 여러분들 범죄학에서는 반드시 이런 얘기들이 엄청나게 나옵니다. 왜? 실증 학문이라니까. 경험 학문이고요. 사실 학문이에요. 그래서 법학적 마인드 갖고 자꾸 이게 잣대를 대면 안 돼. 그렇게 되면 짜증이 나. 이건 이것대로. 법학은 법학대로. 여러분들이 형사 정책학자들한테는 상당히 짜증나는 얘기예요, 사실은. 형법학자들이 대부분 형사 정책학을 합니다. 그런데 범죄학자들한테 사실은 법률을 들이대면 귀찮듯이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는 물론 형사소송법도 하시고 형법도 하고 계시지만 뭐예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상당히 인간학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인간학이다. 인간학은 답이 없잖아요. 그래서 법칙으로까지 자리 잡지 못하고 만약에 이것이 100%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90%만 넘어가면 뭐예요? 법률화 시키죠. 법률화 시켜요. 그래서 우리는 자연 환경의 자연적인 어떤 공식적인 것을 우리는 자연 법칙이라고 얘기한다면 우리 사회 환경적인 것을 법률로 얘기해놨단 말이야. 그런데 이것은 법률로 안 돼. 각각의 연구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 우리 인간 사회의 현상이 그래.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론화요. 이론만 시켜요. 이론은 언제든지 논박을 통해서 바뀔 수가 있고 보강이 될 수가 있고 이렇단 말이죠. 그것을 우리가 배우기 때문에 앞에다가 다 사람 이름을 넣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의 이론이니까. 왜 우리가 이름을 암기하신 줄 아시겠죠? 너무 귀찮게 생각하지 마시고 알아야 합니다. 자, 그래서 초기에 이럴 수가 없죠. 쉽지 않죠. 대표적 정책은 시카고 지역 프로그램. 시카고 지역이 도시화되는 거는 아주 급격한 도시화를 겪은 지역이거든요. 집합 효율성 이론, 환경범죄학, 깨진 유리창 이론은 사회 해체론을 개선 발전했다. 이 개선 발전했다기보다는 사실은 좀 더 정확한 것은 사회 해체 이론의 보완 정책이다 이렇게 보여요. 사회 해체로 인해서 공동체의 문제 해결 능력을 상실했다. 이것을 어떻게 회복하지? 라고 해서 나온 것이 집합 효율성, 환경범죄학, 깨진 유리창 이론이다. 이렇게. 마약 문제가 나왔어요. 자, 다양한 사람들에 대한 내용이다. 자, 전과자 갑은
마약 범죄 총책으로 해외에 본거지를 두고 조직을 운영하면서 범죄 수익으로 해외 부동산 개발 투자. 돈 벌겠다는 거야. 목표가 뭐예요? 돈 많이 벌겠다. 문화적 목표죠. 그리고 뭘 하고 있어요? 불법이지만 수단이 있어. 수단을 하고 있죠. 불법적 수단을 동원했죠. 그럼 계획형이죠. 계획형. 그 다음에 대학생 어른 주식 투자 실패로 대출금을 갚기 위해서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찾던 중 마약 배송을 하게 되었다. 뭐예요? 돈을 많이 벌고자 해. 벌고자 하는데 방법이 없어. 그래서 불법적 수단을 했다. 이것도 계획형. 그죠? 공무원 병은 경제적 문제로 배우자와 이혼을 하는 거. 아팠네요. 틈틈이 불법 약물로 스스로를 스트레스를 풀고 있다. 이건 뭐예요? 도피죠, 도피. 도피. 도피형이고요. 가정주부 정은 한때 마약 중독에 빠졌지만 현재는 재활치료에 전념하면서 사회복귀를 준비하고 있다. 수능형이죠. 뭔가 살아보려고 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일까요? 을이죠. 을. 혁신형. 혁신형. 혁신형 여러분들 혁명형하고 다르다는 거 구분하셔야 합니다. 혁명은 전복형, 완전히 리벨리언이고 이것은 뭐예요? 개혁형. 돈을 벌겠다는 거야.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고 돈을 벌겠다. 끝났나요? 자, 13번 문제입니다. 자, 여기 또 나왔어요. 여러분들 이게 이제 심리학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심리학 문제예요, 사실은. 그래서 단순히 그냥 암기하고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아니라는 거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자, 학자들의 견해다 그랬어요. 학자들의 견해로 옳지 않는 것 그랬네요. 자, 여러분들 시험 보실 때 항상 X를 치셔야 합니다. 반두라는 학습이론가입니다. 학습 행동에 관계가 있다. 아들러 열등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열등감을 보상받기 위해서 탁월함을 보이려고 그 열등 컴플렉스를 갖고 있다. 이렇게. 끌레저. 동일화 이론이기도 하고요. 동일시 학습 이론이죠.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가 그 사람하고 같은 것으로 내면화시켜. 그래서 흉내내는 것, 학습하는 것. 이걸 동일시 이론이죠. 범죄를 저지른다. 동일시하는 단계에 이르렀을 때, 자, 보울비는 아동이 한 행동에 대해서 칭찬이나 보상을 하면 그 행동이 강화된다. 이건 뭐예요? 이거? 학습 이론입니다. 학습 이론. 보울비는 모성을 강조해요. 양육 과정에 있어서의 모성을 강조하는 사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들 혹시 부족한 부분은 제 카페에 오셔서 참고하세요. 자, 할 수만 있으면 제가 좀 30분 내내 끝내려고 했더니 쉽지 않네요. 자, 코엔 코자 나오면 뭐예요? 비자가 나와서 코 비자. 그대로 암기하셔야 합니다. 자본주의 체제의 책임을 전가함으로써 사회 구성원 간의 상호 간의 과정에서 주로 발생하는 대부분의 비행 행위를 객관적으로 설명하지 못한다. 여러분, 코 비자가 비판을 할 때, 야, 이 범죄는 다 자본주의 어떤 계급 투쟁의 결과야 이렇게 보지 않았어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자, 청소년 비행은 비행 하위 문화에 속한 청소년들에 의해서 집단적입니다. 집합적으로 발생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개인적 이유 때문에 발생도 많이 하더라 얘기야. 이거 어떻게 설명할래? 이거 비판한다는 거죠. 자, 하류층 중에서도 어떤 애들은 범죄를 하지 않더란 얘기야. 그럼 어떡할래? 이 사람은 뭐예요? 집단적으로 범죄한다고 봤거든. 자, 하위 문화 이론은 중산층 또는 상류층 청소년이 저지르는 비행을 설명하지 못한다. 그렇죠? 하위 문화 이론은 뭐예요? 범죄를 하는 아이들이 어떤 집단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고 봤어요. 못 살고 가난하고 그래서 자기들끼리 뭉쳐서 하는 것은 뭐예요? 밀러의 하위 문화 이론. 자, 비행적 하위 문화는 뭐예요? 저항으로 갈등으로 하는 것이 비행적 하위 문화고. 자, 버제스와 에이크스의 차별 강화 이론이 나옵니다. 이것은 사회학습이론이라고도 해요. 사회학습이론. 물론 사회학습이론이라고 딱 명칭을 한 사람은 에이커스지만 같은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것도 행동중입니다. 학습이론이고요. 자, 봐요. 범죄 행위에 대해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범죄 행위가 지속 강화된다면 이것은 부정적 처벌이다. 이렇게 보면 어렵죠. 어려워요. 이게 정립이 되려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강화란 말이 나오면요. 강화가 나오고 또 처벌이라는 말이 나오면 그걸 그냥 우리가 갖고 있는 상식으로 받아들이면 안 돼. 강화는 빈도수를 늘린다 이게 빈도수를. 그리고 이 말은 뭐예요? 행동을 늘린다는 얘기야. 자주 하게 만들어. 자,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늘린다는 얘기야. 야, 뭔가를 통해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늘리는데 늘리는 것이 뭐야? 강화예요. 이 결과로 나타난 겁니다. 그런데 그때에 우리는 뭘 해요? 부모들이 아니 돈을 주거나 용돈을 늘리거나, 응? 용돈을 늘려. 그러면 이건 뭐예요? 용돈을 준다면
뭘 주었죠. 그래서 정적 강화라고 그래. 정적 플러스요. 정적 강화. 또 뭐랄까 좀 때린다 할까? 아니지, 아니지. 그 우리가 이제 보통 설명을 할 때 그거 설명을 많이 해요. 우리 뭐야 그 자동차 타면 이 벨트를 매잖아요. 근데 귀찮으니까 벨트 잘 안 매잖아. 그래서 벨트를 매게 하는 방법으로 경고음이 나와요. 그러죠? 경고음이 나와. 그 경고음을 제거해주면 없애주죠. 부라고 그래. 부 마이너스 없애주면 줄을 잘 매. 강화야. 이렇게 강화와 처벌을 통해서 사람을 바꿔나가는 거예요. 행동을 바꿔나가는 것이 뭐예요? 사회학습 이론이에요. 차별적 강화 이론이에요. 이렇게 이해하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강화와 처벌이라고 했어요. 자, 이거 볼까? 범죄 행동은 행위의 결과로 얻게 되는 보상과 처벌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된다. 좋고요. 범죄 행위에 대한 보상이 제공됨으로써 범죄 행위가 지속 강화된다면 이것은 긍정적 강화다. 이게 정적 강화다 이 말이에요. 자, 차별 접촉 이론과 심리학적 학습 이론을 접목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이 얘기를 할 때 기본 강의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차 접촉 사건을 얘기해요. 차 접촉. 차별적인 접촉이에요. 여러분들 차 접촉 사고가 발생하면 어땠습니까? 사고 났네? 이렇게 정의를 하죠. 정의. 자, 돈 벌었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아이고, 여러분들 그 너무 지나치게 사고 나면 돈 뜯으려 하지 마세요. 응? 자, 차 접촉 사고 나면 돈 벌었네 한다니까 정의를 내려. 그 다음에 차별적인 보상을 받아. 보상을. 얼마? 보험회사로부터 돈을 잔뜩 받을 수 있는 최대한 노력을 다 한단 말이야. 별것 아닌데. 별것 아닌데. 그러면 그것을 보고 뭐예요? 모방을 해요. 모방. 학습을 한다니까? 학습. 그게 사회적 학습이란 거야, 이게. 차 접촉 사고가 났어요. 거기에 대한, 이제 돈 벌 일이 생겼네? 보상을 받았네? 이건 차별적 강화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이제 학습이 돼가지고, 너도 나도 없이 병원에 가서 누워있고, 치료를 받는 기회로 삼는단 말이야. 이걸 사회 학습 이론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보험 이 산업이 가장 많은 어떤 차별적인 접촉, 사회 학습 이론에 근거한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16번 문제입니다. 16번 문제. 자, 어렵지 않은 문제죠? 자, 서덜랜드 하면 뭐가 나와요? 차별적인 접촉 이론이죠. 차별적 접촉 나왔네요. 또래 집단의 예방 및 개입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자, 그 다음에 재통합 수치심 이론. 이건 누구예요? 브루스 치는 사람죠. 브레이스 웨이트. 자, 브레이스 웨이트. 자, 브루스를 치는 웨이트라고 그랬어. 그 사람이 재통합적 수치심은 수치심인데 해체적 수치심이냐, 재통합적 수치심이냐. 그러죠. 해체적이고 거부적인 것은 형사 법원에서 때려버리는 것이 말하고 이것은 뭐예요? 재통합적 수치심은 지역민들이 모여가지고 가해자, 피해자, 지역 주민들이 모여가지고 네 죄를 네가 알렸다. 네 책임에 대해서 통감하느냐 묻는 거예요. 그래서 수치심을 갖도록 해. 그러나 그 수치심을 가짐과 동시에 뭐예요? 재통합적이야. 한 울타리로 다시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 자, 레머트, 베커 나오면 낙인이론 같죠? 낙인은 전환초입니다. 전환초. 그렇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게. 그러나 구성은 대단히 고민했다는 얘기야. 출제를 이 품위에 맞게 해줘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고마운 분들입니다. 허쉬가 나왔습니다. 이 허쉬가 얘기한 사회 유대이론, 사회 통제이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볼까요? 자, 허쉬 크래커라고 그랬어요. 허쉬 크래커를 나눠 먹이면서 IABC라고 하는 크래커를 똑같죠? 그래서 인발브먼트 참여, 자, A 어태치먼트 애착, 빌리프 믿음 신념, 커미트먼트 전념이라고 하는 사회 유대의 요소에 의해서 범죄에 나가고 안 나가고 한다. 통제가 된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 그랬죠. 모든 사람은 범죄성을 지니고 있다 그랬어. 고전주의적 시각이에요. 모든 사람은 범죄성을 가지고 있다. 자, 사회 이론은 비행 원인론이라는 저서를 통해서 발표했다. 애착은 감정하고 관계있어요. 정서하고 관계있어요. 정서. 애착은 부모에 대한 안쓰러움. 뭐랄까. 그거 없는 놈들 많아요. 부모를 생각하면 참 막 먹을 거 있으면은 지 혼자 처먹지 않고 어머니 생각하고 이런 마음들이 중요하다니까. 이게 애착이에요. 정서적, 감정적 유대감이에요. 그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봤어요. 자, 주로 청소년 비행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론을 제시했지만 다양한
범죄에 적용할 수 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회 유대 이론, 허쉬. 나중에 가서 뭐라고 했냐니까 이분이 다시 이제 가 브레더슨과 허쉬가 범죄 일반 이론으로 발전하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적용할 수 있는 범죄 이론까지 발전을 시킵니다. 18번이네요. 네. 이런 문제는 참 만드는데 고생했겠다 싶어요. 고생했습니다. 자, 비행 시작과 비행 중단에 대한 이론적 배경이죠. A는 고교 진학 후입니다. 좋은 성적을 내야 한다는 심리적 부담과, 자, 고교 진학 후란 얘기 뭐예요? 청소년기란 얘기예요. 청소년 한정형 이렇게 보셔야 합니다. 범죄를 어릴 때부터 한 것이 아니야. 유망한 야구 선수였어. 그런데 청소년이 되니까 너무 막 긴장이 돼. 그래서 부상으로 그만두고 비행 친구들과 어울려서 잠깐 동안 외출을 합니다. 그런 얘기예요. 음주, 흡연, 성인 오락실 출입, 이건 뭐예요? 모방이죠. 성인들의 삶을 모방은 지휘비행이야. 청소년이기 때문에 비행이 되는 거예요. 자, 깨닫고 다시 어렵사리 야구로 돌아왔다. 일탈적 생활 습관이 추후 선수 생활을 유지하는데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해서 비행 소년의 유혹을 뿌리치고 운동에만 매진한다. 전념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에그뉴의 일반 긴장 이론에 따르면 야구 선수 A의 부상과 성적에 대한 부담은 긴장으로 볼 수 있다. 그렇죠. 이건 뭐예요? 부상과 성적에 대한 부담은 이거 뭐예요? 부상. 부적, 마이너스적 발생했죠. 긴장이 발생했죠. 자, 허쉬의 사회 유대 이론에 따르면 A가 야구 복귀 후에 비행 친구의 유혹을 뿌리치고 운동에만 전념하는 것을 전념이라고 해. 매진하는 거이. 커미트먼트. 좋아요. 레클리스의 봉쇄 이론. 렉 걸렸다고 그랬어. 렉 걸려갖고 봉쇄가 됐다고 했어. 막아졌다고 그랬어. A의 비행 중단은 외적 봉쇄 요인보다 내적 봉쇄 요인이 작용이 컸다. 그렇죠. 본인 스스로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돌아왔다는 얘기죠. 가프레드슨과 허쉬가 나왔어요. 자기 통제 이론에 따르면 A의 비행은 전형적인 낮은 자기 통제력 사례에 해당한다. No. 이게 지금 뭐냐면 자기 통제 이론이 범죄 일반 이론이에요. 모든 범죄인에게 적용할 수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할 수 있는 이론이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이분이 이 허쉬가 말이죠. 연세가 들어가지고 가프레드슨을 만납니다. 그래가지고 두 사람이서 뭔 얘기를 하냐면, 야, 허쉬 선생님, 아이고 연대 이론 무지하게 좋습니다. 저도 존경합니다. 그런데 해보니까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어릴 때부터 기질적으로 이 기질을 떠나서는 우리가 말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 낮은 자기 통제력이 왜 생겼을까요? 이런 얘기를 한 거야. 응? 아니 연대가 사회적 연대가 왜 약화됐을까요? 얘기를 한 거야. 그랬더니 더 밑으로 한번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가 보니까 기질적으로 충동적이더라는 얘기야. 그 아이들이 충동적인 데다가 낮은 자기 통제력을 갖고 있더라. 낮은 자기 통제력이 낮아. 이건 언제 생긴다? 부모들이 아이들을 기르면서 양육 과정에서 적절한 양육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통제력이 약화되게 상태에서 성장했더란 얘기예요. 이것이 이 두 가지가 충동적이고 낮은 자기 통제력이 결과적으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뭘 일으킨다? 사회의 연대를 약화시키더란 얘기야. 연대를 약화시켜. 그리고 이 약화된 사회 연대가 결국은 범행의 기회와 맞닿아서 범죄로 넘어가게 되더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맞죠? 맞죠. 대부분의 오늘날 지금 범죄 이론은 통제의 자기 통제력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 자기 통제력이 언제부터 문제 있느냐 이게요. 아주 기질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충동적인 데다가 양육 과정에서 자기 낮은 통제력이 생긴 데다가 그리고 성장하면서 학교나 가정에서 자기 사회 연대의 개념이 약화된 데다가 이것이 상호작용을 해서 결과적으로 범죄 기회를 만나게 되면 범죄를 하게 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낙인이론이 나왔어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거? 왜요? 왜? 아니 우리는 형사사법 체계로 뭔가를 우리 사회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야. 오히려 그것이 더 문제라는 거야. 그래서 낙인이론은 반드시 출제가 된다고 했어요. 비범죄와 함께. 자, 최초 일탈의 발생 원인과 가해자에 대한 관심, 가해자가 아니죠. 피해자요. 피해자에 대한 관심이 적다. 자, 레머트가 나왔어요. 레머트. 1차적 일탈과 2차적 일탈을 얘기하고 있죠.
부정적인 반응을 받은 소년이 스스로가 이를 동일시하는 부정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악의 극화다. 이 말은 어디는 탄냄바, 탄냄새 나잖아요. 탄냄새. 악의 극화. 자, 탄냄바움은 1차적 일탈에 대한 부정적인 주변의 반응이 2차적 일탈은 레머트 얘기를 하고 있네. 자, 베커는 뭐예요? 베커? 비켜. 그래서 자리를 비켜. 응? 본인이 지금까지 우등생이고 본인이 지금 사회적으로 상당한 위치에 있다 하지만 한번 교도소 다녀오면 뭐가 돼? 전과자라고 하는 지위가 딱 붙어. 아웃사이더가 된다니까. 그래서 자리를 비켜 이 말이야. 베커. 슈어는 뭐예요? 한숨 쉰다고 그랬죠? 슈어.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합니다. 탄넨바움, 레머트, 베커, 슈어. 전에는 낙인이론 전체로 몽뚱그려서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 이제는 각자 학자들의 주장 내용이 다 다르게 나와. 오케이? 자, 갈등 이론이 나왔습니다. 갈등 이론은 발달을 언제 하죠? 낙인 이론이 갈등 이론에 영향을 미칩니다. 미쳐요. 자, 봉거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봉거. 경제적으로 제가 지금 이제 이렇게 설명할 때 좀 자극적인 용어를 쓰더라도 그걸 무슨 누구 비하했니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자극이 필요해요. 공부할 때는. 학습할 때는 머리에 이 신경에 박히도록 해줘야 합니다. 이런들 자꾸 그렇게. 자, 그래서 제 탓하지 말란 얘기야. 이것만 또 딱 떼다가 또 어디다 올리고 그러지 마세요. 자, 봉거는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생산수단 소유 여부, 자본주의 경제적 조건 때문에 번제가 발생한다. 봉거. 갈등주의자. 봉거. 제가 급진적 갈등주의자들 암기할 때 어떻게 했어요? 방구를 마구 끼니? 방구 마구 끼니? 삐쳤어. 이렇게. 방구. 봉거. 막스. 마르크스. 당연하죠. 방구 마구 퀴니? 퀴니. 자, 저항범죄. 또 지배자의 범죄. 스피처. 삐쳤어. 스피처. 그렇게 네 사람. 자, 벌이 나오면 어때요? 벌도가 나오면 집을 나와요. 벌집 바로 가야 해. 벌집. 권력 집단 아니야. 권력 집단. 벌집. 스스로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법규범과 범죄를 규정하고 국가 경찰력을 통제한다고 했다. 벌집 집단이에요. 집단 갈등 이론이에요. 자, 세리는 뭐예요? 문화 갈등에 따른 행위 규범의 갈등은 심리적 갈등을 유발하고 이것이 범죄 원인이 된다. 오케이. 챔블리스는 범죄를 지배적 범죄와 저항적 범죄로 나눴다. 이것은 누구라고? 퀸이 방구를 마구 퀸이 삐쳤어. 이렇게. 오케이. 페미니즘이 나왔어요. 페미니즘. 여성주의죠. 범죄의 원인이 자, 여성 범죄의 원인은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입니다. 그래서 여성주의라고 할 때, 특히 페미니즘이라고 할 때는 이제 그런 우리가 왜 범죄를 하게 되지?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이 고민을 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 원인은 뭐고 대책은 뭐지? 이걸 얘기하고 있는데 자유주의적 입장이 있고요. 여기 없으면 마르크스주의적 입장이 있고요. 막스주의자고요. 사회주의적 입장이 있고 급진적 입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네 가지 기억하셔야 해요. 자, 자유주의적 입장은 우리한테 기회가 없었다. 성불평등의 원인은 법적, 제도적 기회의 박탈에서 있었다. 불평등에서 있었다. 기울어지는 운동작이다. 굉장히 단순하죠. 어떻게 보면. 막스주의는 뭐예요? 경제가 사경제로 발달하면서 남성 위주의 힘 있는 사람이 경제를 갖게 되었고 경제적 불평등이 결과적으로 사회적 불평등을 나갔고 그것이 여성의 범죄에도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사회주의적 관점에서 뭐냐면 계급 불평등뿐만 아니라 가부장제라고 하는 성불평등이 원인이 되었다. 이렇게 두 가지 축에서 봅니다. 사회주의 입장에서는. 자, 급진적 페미니스트는 뭐라고 그래요? 남성은 생물학적으로 우월성을 근거로 여성이 자신보다 나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통제나 지배를 할 수 있는 대상이라고 인식한다. 응? 임신하고 집에서 밥에 먹고 그 성 역할을 강조하면서 착취한다. 출산하고 그 고통을 여성들이 다 맡고 있다. 어떻게 해야겠냐? 애 낳지 말자. 급진적으로 얘기하면 그런 얘기야. 그래서 급진주의적 페미니스트에 의하면 아주 저항이 굉장히 크죠. 자, 이 이론은 그렇지만 어떻게 범죄학 이론 중 하나로 완전히 자리매겠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진 않아요. 자, 범죄학자. 자, 여성 범죄죠. 원인에 대해서. 여성 범죄 원인에 대해서. 자, 여성의 범죄성. 다 몰라도 관계없어. 다 알아야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자, 여성 범죄가 감춰지는 것이지 실제로는 남성의 범죄와 비슷한 양을 가지고 있다. 여성은 그들의 범죄를 잘 감추는 능력을 타고났다고 보았으며 범죄를 교사하거나 교사의 자신은 체포되지 않거나 들키지 않는 방법으로 오토폴락 얘기죠.
오토폴러의 뭐예요? 남성 기사도 정신가설을 얘기하죠. 남성은 형사사법 체계의 대부분은 남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누구? 경찰, 검찰, 법원. 그래서 여성이 잡혀오면 경찰은 왠지 모르게 안 됐어. 그래서 핫수만 있으면 풀어주려고 하고, 검찰은 잡혀왔는데 불쌍해 보여. 그래서 핫수만 있으면 기소를 하지 않으려고 하고, 법원은 핫수만 있으면 유죄 판결을 하지 않으려고 해서 다 빠져나간다. 실제로는 많은데 이런 얘기입니다. 오토폴라고 얘기죠. 자, 유형 분류입니다. 유형 분류. 자, 범죄 유형이죠. 여러분들 가로팔로 기억하시죠? 페리 기억하시죠?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 법률의 유형화는 뭐냐면 사진, 강도, 또 사진 중에서도 전속 사진, 이런 식의 유형화를 말하는 거야. 학자들이 이 얘기는 하지 않았다는 얘기야. 그래서 제가 뭐 사회적 유형화는 클리나드, 자원적 유형화는 트레비도 다 써놨습니다만 그렇게 참고하시고요. 나머지 이거 가해자형 아닙니까? 가해자들 어떻게 분류하느냐? 오케이. 발달범죄학이 나왔습니다. 발달범죄학. 자, 쇼베리, 손발이 상호작용한다고 그랬죠. 손발이 상호작용해. 그래서 사회 유대의 약화를 비행이 시작되는 출발점으로 보았다. 맞네. 자, 패터슨. 비행 전선을 생애 지속형과 청소년 한정형으로 구분했다. 모핏 얘기해. 모핏하고 패터슨하고 바꿔놨어요. 보니까. 모핏은 비행 전선이 되어가는 경로에 따라 조기 개시형, 후기 개시형으로 구분했다. 이것은 패터슨이고요. 앞에 것은 모핏입니다. 샘슨과 라우베의 생애 과정 이론은 사회 유대 이론과 사회 학습 이론의 결합한 합성 이론이다. 자, 티틀 균형이 필요해. 통제 균형 이론이죠. 타인으로부터 받는 통제와 자신이 행사할 수 있는 통제의 양이, 자, 내가 통제할 수 있는 힘하고 다른 사람부터 내가 통제를 받는 것하고 균형이 이루어야 한다는 게. 봤습니다. 두 개입니다. 자, 범죄 두려움이 나왔어요. 이것은 제가 지금 자료를 찾기는 했는데, 자, 옳지 않는 거 그랬죠. 다양하다. 당연한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범죄 두려움의 이웃 통합 모델은 이웃 통합이라는 개념이야. 인티그리에이션. 자, 지역사회의 무질서 수준이 범죄 두려움에 영향을 준다는 설명 방식이다. 무질서 모델이에요. 무질서 모델. 범죄 피해 이론이 나왔습니다. 범죄 피해 이론 26번이죠. 시간이 다 돼서 조금 쉬었다가 계속 할게요. 네, 범죄 피해 이론입니다. 범죄 피해 이론 두 가지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합니다. 일상 활동 이론하고 생활 양식 노출 이론하고 두 가지는 구분 정확하게 되셔야 해요. 늘상 나오는 문제니까. 자, 봅시다. 일상 활동 이론입니다. 루틴한 활동, 일상적인 활동을 말해요. 범죄자와 피해자의 일상 활동이 특정 시간과 공간에 걸쳐서 중첩되는 양식을 고려하여 범죄 피해를 설명한다. 자, 생활 양식입니다.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라이프 스타일. 내 삶의 방식이 항상 그렇게 가는 거예요. 노출 이론은 직장과 학교 등 직업적 활동과 여가 활동을 포함한 매일의 일상적 활동이 범죄 피해에 미치는 영향을 주목했다. 구조적 선택 이론은 생활 양식 노출 이론과 집합 효율성 이론을 통합했다. 이 지금 일상 활동 이론과 양식 이론을 통합한 것이 뭐예요? 구조적 선택 이론입니다. 자, 그렇게 에크가 제시한 범죄의 삼각형입니다. 범죄의 삼각형. 자, 이 안에 무엇이 들어갔으면 맞겠느냐 이런 얘기죠. 자, 범죄자를 통제해야죠. 통제인 들어가고요. 그죠? 자, 감시자가 있어요. 뭐 때문에 감시합니까? 대상물을 감시해야죠. 취향물을, 물건을. 그 다음에 장소는 뭐예요? 관리인이 있어야겠죠. 이렇게 보시면 가볍게. 자, 범죄를 일으키는 삼각형이고요. 이거 대상물이고요. 왜? 물건이 있어야 누가 가져가지. 어떤 장소에서 범죄자가 만났을 때 범죄가 발생하고,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각자 감시자가 있어야 하고 범죄자를 통제해야 하고 장소를 관리해야 한다. 이런 개념입니다.
1세대 환경 설계를 통한 범죄 예방 전략을 활용한 범죄 예방 방안으로 가장 가능한 것은 그랬어요. 자, 여러분들 1세대 하면 뭐냐면 뭘 의미하냐면 물리적 환경이에요. 물리적 환경. 자, 방어하고 어떻게 감시할 것인가. 그래서 건물을 설계를 할 때 어떻게 하지? 라고 하는 것이 세트되거든요. 이것보다 조금 더 발달한 뭐예요? 사회 환경적. 그러니까 사람들한테까지 관심이 가는 거예요. 사람들. 움직이는 거. 다시 말해서 환경범죄학에서 상황적 범죄로 이렇게 나아가는 것. 다시 말해서 이거 벽화 그리기 물리적이죠. CCTV, 출입구 단위라. 시민 방법 활동을 뭡니까? 사회 활동을 말하죠. 그래서 사람이냐 아니냐로 구분하시면 돼요. 1세대는 물리적 환경, 2세대는 사람에 대한 사회 개발 이론이라고 얘기합니다. 자세한 것은 제가 이건 이제 뭐 교재에다 다시 또 우리 교수님들이 엄청 노력을 해서 여러분들은 이 학원 선생님들 이 지도자들을 따라가야 해. 이걸 뭐 어디 책에 없습니다 이러면 안 돼요. 그 선생님들이 이제 그 역할을 해드리는 겁니다. 자, 봅시다. 제프리가 나왔죠. 제프리. 자, 누구죠? 범죄 예방 모델이죠. 자, 제프리 모델, 브렌팅햄과 파우스트 모델 두 개로 크게 나누죠. 브렌팅햄과 파우스트는 1차, 2차, 3차로 나누고요. 제프리는 범죄 발생 이전의 활동이며 범죄 행동에 대한 직접적 통제이며 개인의 행동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개인에 속한 환경과 그 환경 내의 인간관계에 초점을 맞춰야 하며 인간의 행동을 연구하는 다양한 학문을 배경으로 한 것이라고 했다. 뭐 복잡한 얘기 했네요. 모델로 범죄 억제 모델, 자, 사회 복귀 모델, 환경공학적 범죄 통제 모델. 그런데 이것은 뭐요? 상충 관계, 반대되는 관계? 아니. 서로 보충적 관계를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레페토가 나왔어요. 레페토. 레페토는 뭐라고요? 레페토. 다시. 응? 토꼈다 이 말이야. 그래서 범죄가 다른 데로 가는 것을 말해요. 범죄 전이는 뭐예요? 전이. 다른 데로 옮겨갔다는 얘기죠. 여기가 너무 잘하니까. 너무 촘촘하고 잘 되고 있으니까 여기서 못하겠네. 다른 데로 갔다는 얘기야. 자, 범죄의 전이는 개인 또는 사회의 예방 활동에 의한 범죄의 변화를 의미한다. 자, 기능적 전이, 목표 전이, 전술적 전이가 있다고 그랬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워낙에 많이 나와 있는 것들이니까 좀 넘어갈게요. 범죄 예측에 관한 이런 것들도 이제 최근에 조금 더 깊이 있게 나온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경찰한테 체계적으로 적용한 미국 내 최초의 사례는 뭐냐라고 했는데 이걸 누가 알겠어? 책이 없으면. 뉴욕이 아니고 시카고로 이렇게 한번 볼까요? 캘리포니아죠. 캘리포니아에서 경찰국에서 최초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런 것들은 지극히 지역적인 것들인데 뭐 킬러 문화? 글쎄 이걸 가지고 뭐 찾아서 여러분들 공부하겠다 이러지는 마세요. 충분히 합격합니다. 자, 깨진 유리창 이론. 자, 깨진 유리창 이론. 이웃사회의 무질서는 비공식적 사회 통제의 참여 활동을 감소시켜서 이로 인해서 지역사회가 점점 무질서해지는 악순환에 빠진다. 오케이. 기존 범죄 대책이 범죄자 개인에 집중하는 개인주의적 관점을 취하는 것에 관해서 이것은 뭐예요? 공동체적 관점으로 나왔다. 윌슨과 켈링이 주장했다. 좋아요. 시카고시에서 깨진 유리창 이론을 적용해서 사소한 범죄. 이거 시카고가 아니죠. 뉴욕이죠. 뉴욕. 줄리아니 시장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뉴욕도요. 가서 보니까 두 지역 다 양분되어 있어요. 서양인들 일반 뉴욕이가 유엔 회관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그 일일 외교관으로 가서 이제 하루 동안 둘러보고 왔는데 거기는 그 지역에 어떤 그 조금 치안이 안전한 곳이 있고 또 흑인들이 주로 사는 동네가 있어요. 그쪽은 아예 못 가게 하더라고요. 위험하니까. 골목 자체가 위험하대요. 자, 뉴욕시에 가면 뭐 전철도 못 탄다고 그러잖아요. 워낙 심해서 환경이. 에코와 스펠만이 쌀아 모형입니다. 쌀아 모형. 이것도 교재에 그대로 나와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고요. 탐색, 분석, 대응, 평가 나와 있습니다.
세이퍼. 범죄 피해자 유형. 34번이죠. 위험 요소, 책임 공유, 비난, 피해자에 대한 비난, 이 정도로 보시고요. 분류로 가장 적절한 것 그랬죠. 기능적 책임성을 중시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응보적 사법과 회복적 사법, 이것은 아마 여러분들 충분히 아실 거라고 보는데, 응보적 사법은 응보, 응당한 보복이죠. 억제, 불역화. 자, 유죄 확정과 처벌을 목표로 한다. 회복적 사법은 범죄의 본질을 특정인 또는 지역사회에 대한 침해 행위라고 본다. 그렇죠? 응보적 사법 피해자는 사법 절차에 직접 참여자, 범죄 해결 과정의 중심 인물이다. 응보적 사법에서 안 되죠. 피해자는 사실은 중립화되어 있죠. 국가가 내가 알아서 할게. 너는 가만히 있어. 이렇게. 회복적 사법에서 가해자는 책임을 수용하고 배상과 교화의 대상으로 인식된다. 여러분들 주의하실 것은 이 가해자에 대한 회복적 사법에서는 책임을 경감시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그 책임의식은 더 크다고 보셔야 해요. 자, 우리나라 소년보호 이념에 옳지 않는 것 그랬죠? 자, 소년 절차에서 소년 개인을 단위로 해라. 개별주의죠. 개인주의입니다. 자, 그래서 1번이 틀렸고요. 자, 절도 범죄의 취약 물품에 관한 것입니다. 취약 물품. 자, 뭔가 보인다 이 말이지. 보인다. 이 보니까 취약 물품이란 뭐냐 했더니 우선 얼른 봐도 여러분들이 좀 이해는 될 거예요. 범죄자의 주의를 끌고 절도의 대상이 되기 쉬운 물건을 의미한다. 클라크. 이 사람은 합리적 선택이론을 얘기한 사람 아니에요. 굉장히 시계바늘처럼 정확한 사람입니다. 클락 이름이 자체가 들어있잖아. 취약 물품의 특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코헨과 펠슨의 비바 개념을 확장하여 크레이브드 개념을 제시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어떻게 알겠어? 비바, 크레이브드. 뭐 있어 이거요. 이 개념이 있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 비바는 뭐냐? 가치가 있어야 한다. 비바. 밸류티. 그 다음에 관성이 있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비저빌리티, 가시성, 볼 수 있어야 하고, 또 접근성이 있어야 해. 이런 것들을 말해. 제가 다 설명을 해놨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클레이브드 개념을 제시했다 이 말은 좀 더 확장된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 자, 3번 봐봐. 휴대폰보다 대형 미술품의 경우가 클레이브드 성격에 더 가깝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뭔가 내가 절도를 한다고 할 때 휴대폰은 쉽게 가져갈 수 있지만 대형 미술품을 어떻게 가져가? 접근도 쉽지 않지. 그죠? 판매도 쉽지 않지. 그런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제품 디자인이나 목표물 강화, 전략은 취약물을 물품 절도를 예방할 수 있다. 여러분들이 주의하실 것은 시험 보실 때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내가 모른다고 해서 포기하면 안 돼. 보면 내용 소개가 답이 보여요. 대부분 보입니다. 어려운 문제일수록 처음 보는 것일수록 보인다 이 말이야. 자, 양불범죄가 나왔네요. 이것은 이제 상식적인 수준을 묻는 것 같기도 해요. 4번에 보니까 주생산지를 묻는 건데, 황금의 사막지대와 황금의 초상달 지역에서 세계 아편과 코카인의 대부분을 생산하고 있다 그랬는데, 코카인은 이것은 지금 동남아예요. 황금의 상박지대와 황금의 초상달 지역. 여기는 이제 코카인은 아편은 이쪽인데 코카인은 중남미 쪽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계세요. 좀 치사하네요. 험주와 드러그의 연쇄살인. 이거 지금 책에 그대로 나와 있는 겁니다. 망상형, 사명형, 쾌락형, 권력형인데 이 권력형을 잘못 설명해놨죠. 정치적, 경제적 권력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내가 제압하겠다. 내가 완전히 통제하겠다는 그런 욕심 때문에 하는 범죄다. 이렇게 보시고요. 마지막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자, 미국의 이런 내용들은 어디가 있을까요? 가끔씩은 교과서에도 있지만 논문에도 이제 많이 발표를 해놓은 경우들이 많습니다. 아직 지금 교과서까지 이렇게 넘어오지 않은 경우들. 자, 전국 범죄 피해자 센터에서 제시한 스토킹의 4가지 유형. 단순 집착형, 애정 집착형, 증오 망상형은 없어요.
허위 피해 망상형. 여기다가 이제 연애 망상형이 하나 들어간다. 연애 망상형이. 연애 망상형은 뭐냐면 여성이 저 남자가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여성이 막 집착해서 쫓아가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대형 사고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해놨으니까 제가 아카데미에 참고하시고요. 아마도 선생님들도 이거 사실 문제를 충실하게 해설하기가 좀 버거우실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왜냐하면 출제자가 더 중요하잖아요. 출제자 마음인데. 그리고 이렇게 출제를 한 이유는 변별을 가리기 위한 것이고 또 꼭 뭐 어느 범위에서 나온다라기보다는 이렇게 추론할 수 있는 문제의 해결력이 있느냐 없느냐도 사실은 보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내가 전혀 모르는 것이 나왔네 이렇다고 해서 지나치게 분노하거나 흥분하지 말라는 얘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또 시험 보는 입장에서 다 똑같습니다. 두 분들 뭐 그 이상 공부하고 오겠어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또 최선을 다한 어떤 선생님의 강의나 자료를 통해서 공부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 이제 뭐 제가 나름대로 40문제, 사실은 한 30분 정도에 쫙 진도를 빼려고 했는데 그렇게는 어려웠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긴 시간 수고하셨고요. 꼭 합격 길로 합격하시기를 다시 한번 기원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담 아카데미 이용해 주세요. 네, 고맙습니다.